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14회 상생이음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소왕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듣게 될 텐데요. 그 전에 삼균학회의 조인래 이사장님을 모시고 먼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균학회 또 조소왕 선생 기념사업회 운영자인 조인래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날씨가 사회적으로나 점차 뜨거운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들 하셨는지요? 어느덧 이 상생사회 이음 세미나가 중간까지 왔습니다. 14회를 오늘 하는데, 오늘 주제 발표는 지금 우리 박영희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조소왕과 삼균주의, 또 조소왕 생애와 사상과 독립운동 등 하루에 한두 시간, 또한 하루에 담기에 참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가급적 이해 쉽게 정리하고 또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발표 이외에 가급적 우리 사회에 왜 불평등한지, 또한 불평등 해소를 위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균등사회에는 귀질적인 사회인지 하는 담론을 두 편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공화정에 관련되어 서술하고 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또한 지구촌 곳곳에 많은 석학들이 이야기 중 하나가 위기의 민주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대한민국 역시 민주주의 위기뿐 아니라 민주공화정은 어디까지 왔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107년 전 1917년 7월 상해에서 대동단결 선언이라는 문건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선언문이 우리 근현대사 대한민국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선언입니다. 독립운동가 조소왕이 작성한 이 선언문에는 독립운동 단체를 연합하여 통일기관을 조직하자는 제안과 주권이라는 것은 민족 고유한 것이라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 선언에는 정치, 경제, 교육의 평등을 말하는 이른바 삼균주의를 반영되었으며, 제국에서 민국으로 이어지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하듯이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씨앗은 대동단결 선언과 대한독립선언서의 도화선이 되고, 또 1919년 3월 1일 혁명을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정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소왕의 삼균주의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민주공화정의 이념적 토대가 되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성문법에 해당하는 임시헌장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을 선언했으며, 민주공화정의 사상적 기반은 조소왕의 삼균주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국 사회가 1987년 이후 민주화를 이뤘지만 절차적 민주주의로만 공정하고 평등하고 균등한 사회, 정치, 교육, 문화가 36년이 흘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시대가 낳은 신자유주의, 자본금융화, 세계화에 따른 불평등한 차별과 빈곤, 인권은 사회적 문제로 오늘날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균등사회를 위한 시대에 맞는 민주공화정의 토대인 삼균주의 정신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민주공화국에서 공화라는 가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공화란 본래 공공의 것을 의미하며 정치란 공공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이념을 담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헌법 제1조를 연호한 것은 민주공화국의 이념과 정신을 온전히 실현할 것을 시민들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삼균주의에 기초한 제도적으로 정치적 공화정, 사회적 공화정이 요구된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찍이 4.19 혁명 유신 반대 부마 항쟁, 또한 강주 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시민 혁명, 수평적 정권 교체 등의 과정을 거쳐 민주는 어느 정도 제도화되었지만 또 하나의 중심층인 공화는 마치 민주의 하위 개념으로 외면되어 왔습니다. 민주는 정치적 시민 권리로 인권, 교육, 참정, 자치 등의 가치가 주어진다면 공화는 경제, 사회, 분배, 의료, 복지 등 사회복지라는 공공의 가치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시민학계에서는 제10차 개헌이 된다면 헌법 전문의 삼균 사상에 기초한 경제, 복지 부분에 균등성 등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화가 제대로 실현될 수 없었던 이유는 첫 번째, 한반도에 오랜 분단과 독재 정권의 존재가 민주공화정의 실현을 수수방관과 두 번째, 그동안 복지 분배와 균등이 사회주의 사상으로 낙인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지난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에 억압된 대중들의 3.1혁명은 항일 독립운동을 뛰어넘는 주체적 민주공화정 수립의 단초가 된 시간이고 민주공화정을 위한 정치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고 기결될 수 있습니다. 당대 조수왕 선생과 대한민국의 민중과 독립운동 지도자들은 민주공화정 수립을 위한 동의로서 건립하게 되었으며 주권, 권력, 주체가 제국, 제민에서 민국, 시민, 인민으로 이동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망각되어 온 대동단결 선언, 삼균주의에 관련지어 분석과 재해석하는 시도와 성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문 헌법 가치로 본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헌장은 1919년 4월 11일 봉건 왕조의 제국의 시대를 마감하고 주권 제민의 대한민국을 탄생시켰으며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3조는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첩 및 빈부 계급이 무하고 일체 평등함이라고 하고 제4조는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서신,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이라고 하면 우리 헌법이 서구 대륙법과 미국 헌법에 앞서 가장 민주적인 이상적인 규범을 법사상적 측면에 지니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상 선생이 초안한 임시헌장과 대한민국 설계도인 건국강령에는 정권의 균권과 경제의 균부 그리고 교육의 균학이라는 삼균주의의 정신이 녹아 있습니다. 정치의 균권은 보통선거제 실시와 민주주의의 원리에 기초한 정치평등을, 경제의 균부는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를 원칙으로 한 계획경제 실시와 합리적 분배 노동자의 생활보장을 통한 경제평등을, 교육의 균학은 국민교육 의무제를 원칙으로 한 무상 교육평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개인과 개인 사이에 균등은 즉 화평이 이루어진다 보았고 이러한 평등 이론을 민족과 국가의 평등으로 확대로 세계 일가의 중심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원대한 꿈을 실현시키는 방편으로 동서양을 떠나 80여 년 앞서 복지사회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평등은 민족 자결로서, 국가평등은 반식민 정책과 반제국주의로서 이루어진다고 하여 전국에는 사회 일가, 세계 이론을 지향하겠다는 우리 나름대로의 이성과 지성의 발로이며 사상 체계를 세웠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설계도는 유명무실, 부실공사로 이어져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지평을 위한 삼균주의의 횃불을 밝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박연희 선생님, 요즘 지구촌 곳곳과 대한민국의 많은 사회적 이슈 중 키워드가 있는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로 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구촌 곳곳과 그 우리 사회를 용광로처럼 다루고 있는
달구고 있는 이슈의 키워드는 불평등과 기회 평등일 것 같아요. 근데 기회가 평등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언뜻 생각해보면 누구나 아는 말 같은데 꼭 그런 것 같지도 않고요. 생각해볼수록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 같습니다. 그 사회 시민 모두가 기회 평등을 외치고 있지만 모두 같은 의미일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본래 무슨 의미였고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회가 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는가요? 기회 평등이 의미하는 출발선은 어디이고 기회가 평등하다면 정의로운 결과가 보상되는가? 모두 어려운 질문이며 한 번은 곱씹어봐야 할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기회 평등일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좋은 답변이시고요. 그렇죠.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과연 기회 평등인가? 흔히들 우리 기회 평등은 흔히 다음 두 가지 원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표면적인 기회 평등이라고 할 수도 있고 흔히들 차별 금지 원칙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 헌법 제10조 인간 존엄과 제11조 평등에는 우리 헌법 속에 시민의 사회적 존엄을 보장한다는 정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헌법에서 평등은 단순한 평등 지위가 아니라 사회적 불의와 폐습을 넘어 사회적 평등의 실현을 지향한다는 것이겠죠. 또 두 번째 응분원칙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응분원칙에 입각한 기회균등을 분배 정의의 원칙으로 삼는 문제를 우리가 꼼꼼히 또 헌법에서는 살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적 노력에 대한 결과가 정의롭게 또 존중되는 사회가 되려면 사회 저변에 공정한 기회균등이 있어야 합니다. 만연된 사회적 불평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절차적 공정성만 중시한다면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겠죠. 그렇다면 박 교수님, 우리 능력주의가 기회균등의 이상적 완성체를 위한 어떤 절차적 공정성과 또 경쟁 시작 단계부터 차별 금지라는 두 가지 요건 외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필요한 자격 조건, 그러니까 능력이나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신만의 재능을 발달시킬 기회가 누구에게나 제공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회 균등을 넘어 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주 좋은 생각이고 가치 있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현 시대 불공정 사회에서 능력과 신분이 세습 사회로 이어진 환경 속에 빈곤과 착취, 노동과 인권 문제, 인종차별과 양성평등 등 문제, 혐오의 정치 등 산적해 있는 한 개인의 정의롭고 공정하게 행동하는 일이 결국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우려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사회에 공정하고 불평등이 없는 사회적 기본 구조의 정의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기회균등의 원리에 입각한 삼균주의 정신을 어떻게 실천하고 실현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책임지고 또 함께 풀어야 할 과제이며 사회적 거버넌스를 위한 시간을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소왕과 생애, 조소왕은 누구인가? 조소왕이 지향하고 제시하였던 그의 사상을 이번 시간에 이명진 교수님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강의를 마련하고 또한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이명진 교수님의 강의를 시청하겠습니다. 네, 이명진 교수님은 삼균학회 전 학회장으로 역임하셨으며 정치외교학 박사님으로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님으로 현직에 있으시며 동학학회 회장, 경인일보, 경기일보, 경기신문 칼럼니스트,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이명진 교수님의 강의를 시청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학교의 이명진 교수입니다. 삼균학회하고 저하고는 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석사 논문 쓸 때 주제가 조소왕 선생의 삼균주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삼균주의에 관련된 연구한 것이 한 35년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공교롭게도 적임자가 없다 보니까 제가 또 삼균학회 회장을 맡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횟수로다가 3대 회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삼균학회에 빚도 있고 또 도움도 많이 받고 그랬던 입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조소왕 선생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또 그가 남긴 사상, 이른바 삼균주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나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조소왕 선생을 얘기하면요, 흔히 대한민국의 국호, 이른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우리는 뭐 신서구 선생이 만들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는 대한이라는 말 자체를 조소왕 선생이 진즉부터 쓰셨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호도 조소왕 선생이 만들었고, 또한 헌법, 지금 대한민국 헌법은 뭐 그 해방 이후에 유준호 박사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만들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대한민국 헌법의 모태가 됐던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을 만든 사람은 조소왕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조소왕 선생은 대한민국의 국호와 헌법을 만드신 애국지사이자 또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러도 무색지 않으신 분이 바로 조소왕 선생님이십니다. 또한 조소왕 선생님은 정치학자로서 삼균주의라는 독특한 한국적 독창적인 정치 이데올로기를 또 만드신 분이시죠. 그리고 또 이분이 그 항일 일제시대 때 항일운동에서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임시정부에서 최고의 이론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펜을 든 독립지사 또는 최고의 정치사상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시정부에서 발행됐던 모든 문서들, 국문이라든가 영문이라든가 한문이라든가 이런 문서들은 대부분 조소왕 선생이 직접 작성하셔서 전 세계에 퍼뜨리신 것이라고 봐도 무방치 않습니다. 그 정도로 조소왕 선생님은 대단한 학식과 또 이 운동력까지도 겸비하신 독립지사셨다라고 볼 수 있죠. 조소왕 선생님의 고향은 원래 그 현재 파주입니다. 파주. 그래서 파주에서 태어나셨지만 그가 어린 나이 때 양주로 다 이사를 오셨어요. 기록에는 이제 2살 때 오셨다. 그래서 아마 파주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으실 테고요. 여기 있는 사진 자체가 그 양주에서 복원한 조소왕 선생님의 생가입니다. 생가터를 복원해놨죠. 그는 파주에 있는 그 원롱면에서 이화재 씨와 그리고 조종규 부친이신 조종규 선생님과의 죄송합니다. 요 부분 다시. 네, 다시. 요 부분부터 다시 할게요. 그래. 예, 조소왕 선생님은 지금 파주, 옛날에는 교화군이었어요. 파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린 나이에 지금 양주군으로 다 이사를 하셔갖고 지금 현재 요 아래에 있는 사진이 양주군에서 만든 생가터입니다. 그래서 이 생가터 있는 이 자리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셨죠. 그래서 여기서 쭉 아마 고향은,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도 그 파주에 있었던 기억은 뭐 거의 없으셨을 테고 양주에 대한 생각은 꽤 있으셨던 것 같아요. 파주에서 태어나실 때 부친이신 조종규 선생님, 이화재, 그분의 당호시죠. 이화재와 그리고 모친이신 박필양 선생 사이에서 6남 1녀 중 차남으로 다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6남 1녀 모두가 다 독립지사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 집안 전체가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그런 집안입니다. 그의 본명은 용은입니다. 용은. 조용은이죠. 그러나 이제 자는 경중이고, 그리고 이제 아우가 소왕인데 소왕도 여러 이름을 다 쓰였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소왕이 거의 본명 비슷하게 돼갖고 지금 우리들에게는 조소왕으로 다 이제 알려져 있죠. 자, 소왕 선생님은 그 특히 이제 형이셨던 그 조용화 선생의 영향을 크게 받으셨어요. 조용화 선생은 대한제국의 외교관을 오래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께서 외국에 나가서 계실 동안에 외국 서적도 보내주시고 외국의 신문물 같은 걸 보내주시고 그러셔갖고 어린 나이서부터 조소왕 선생은 이 개화사상에 대한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셨죠. 그리고 또 그 1902년에는 성균관에 입학을 하셨는데 그 당시 성균관 입학의 최연소 나이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때 입학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다가 수학을 하시다가 그 당시 일본의 친일 행위를 하는 그런 역적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역적들을 규탄하는 그런 규탄 대회 같은 걸 열고 막 그랬습니다. 특히 이제 그 당시 역적 중에 한 명이었던 이하영이라는 역적을 규탄하는 그 시위도 전개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때 시위에 같이 하셨던 분이 이제 선배였던 조소왕 선생님보다 조금 일찍 성균관에 입학하셨던 단재 신채호 선생과 함께 이 이하영을 규탄하는 그런 성명서도 작성하고 시위도 전개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균관을 졸업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 1904년에
황실 유학생으로다가 선발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일본 유학을 떠나시죠. 일본 유학을 가셔서 이제 그 처음에는 그 일본의 그 여러 일테면 언어 연수하는 이런 학교도 다니시고 그러시다가 나중에는 그 메이지 대학, 명치대학이죠. 명치대학을 졸업하시는데 일본 유학 생활 중에 그가 이제 그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됐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일본 유학생들이 그 일본에 있는 동경에 있는 우에노 공원 거기서 모이셔갖고 7명의 충신들, 그러니까 이제 을사늑약에 반대했던 뭐 민영환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추모하는 대회와 함께 매국 적신들, 이른바 이제 을사오족이라고 하는 그들을 규탄하는, 그리고 또 한편 일사늑약이 체결됐을 때 지지성명을 발표했던 친일단체 어떤 일진회를 이제 맹공격하는 그런 이제 시위도 전개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학생활 하시는 동안에 가만히 계신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제 유학생 모임도 만드시고 또 유학생 기관지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 유학생활 중에서 이제 특이할 만한 것이 있다면은 이분이 그 이제 동경에 있는 이제 메이지 대학을 다니셨는데 메이지 대학 다니시는 와중에 이제 아마 그 야스쿠니 신사, 지금 여러분 일본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 뭐 구구파들의 상징적인 그런 그 뭐 소굴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돼 있죠. 그 야스쿠니 신사를 가셨다가 우연찮게 야스쿠니 신사 뒤에 있는 거기 그 커다란 돌로다가 눌러져 있는 비석을 하나 발견하셨어요. 근데 그 비석이 이렇게 가만히 살펴봤더니 그게 임진왜란 때 그 정중부 선생이라고 이른바 충의공 정중부 선생이라고 이제 북쪽 지방 황해도 지방의 이제 그 의병이었어요. 의병장이시자 이제 관군과 이제 의병을 같이 이끌었던 분인데 정중부 선생이 이제 황해도 북간 지방, 그러니까 이제 황해도 지방이죠. 그 함경도 지방의 그 북간 지방이라고 하는데 그 북간 지역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찔른 그거를 기념하는 그 북간 대첩비라는 것이 1톤이나 되는 엄청나게 커다란 바위에 짓눌려 있는 걸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아니 우리의 고유의 그런 그 비석이 어떻게 일본에 여기 와 있냐 하면서 이제 그 아마 항의도 하고 또 이제 사설 그 당시 이제 신문 사설 같은 데다 이제 북한 대첩비가 일본 야스쿠니 신사 뒷마당에 1톤이나 되는 엄청난 돌에 눌려져 있다. 이거 다시 반환해야 된다. 라는 그런 글도 쓰시고 그러셨어요. 물론 그 뜻은 보진 못했어요. 뜻을 당시에는 보질 못했지만 하여간 북한 대첩비가 일본에 이렇게 이 커다란 돌에 짓눌려 있다라는 걸 발견하신 분이 바로 조소왕 선생님이십니다. 이거는 북한 대첩비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이제 봤더니 그 특히 1905년에 일본군이 이제 북한 지방을 왔다가 그 북한 대첩비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쓰라린 그런 전적비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당시 이제 자기네 군대가 함경도 지방에서 크게 패퇴했던 그걸 기록으로다 남겨놓은 비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참 부끄럽다라고 또는 수치스럽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그 비석을 그 당시 이제 마을 주민들에게 협박을 해갖고 강제로다가 일본으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이제 말하자면 강탈해 간 거죠. 그러면 이제 이놈들이 그걸 보관한 게 아니라 야스쿠니 신사 뒷뜰에다가 이렇게 아주 커다란 돌멩이로다가 1톤도 넘게 나가는 커다란 돌로다가 짓눌려 놓은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이제 북한 대첩비였죠. 북한 대첩비는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지금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마침 요 뒤에 있는 사진이 요게 바로 이제 북한 대첩비이고요. 요게 이제 원본입니다. 그게. 그래서 2005년에 그러니까 꽤 오래 전에 한 뭐 20여 년 전에 국내로 다 다시 송환이 됐어요. 물론 우리 외교가의 끈질긴 노력 끝에 야스쿠니 신사 뒤에 있는 뒤뜰에 벌어져 있는 북한 대첩비가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경북궁에다가도 전시를 했고, 그리고 또 지금 정중부 선생의 무덤이 의정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옆에 의정부시에서 그 북한 대첩비 복제본을 지금 해놔놓고, 그리고 이제 원본은 북쪽으로 다 보내줬어요. 그래서 요 옆에 있는 사진이 이게 2006년에 제가 이제 여기 그 개성에 북한 지역인 개성에 이제 마침 그 회담차 들어갔는데 이런 커다란 이렇게 왜 방음차라고 그러나 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동 없게 움직이는 차, 그런 차가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북한 대첩비 그날이 그 인수인계하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보다 이제 2006년에 여기 2월 28일이네. 2월 28일 날
북쪽으로 다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북쪽 그 함경도 김책시에 있는 그 린명리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북한에서 2만 평 부지에다가 북한 대처피의 그 기념 공원을 지금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언젠가 뭐 통일되면 우리도 한번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하여간 조소왕 선생은 그 일본에 유학 생활을 하시면서 그 이렇게 민족의식을 하나도 놓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열렬히 하셨던 분으로다가 유명하시고, 그 당시 또 많은 글도 쓰셨는데 동유학초라는 그의 그 유학기를 쓰어서 또 그거를 지금 뭐 지금 손을 좀 보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곧 출간될 거예요. 그래서 동유학초라는 그 유학생 일기도 쓰시기도 하시고 하셨죠. 자, 그래서 하여간 조소왕 선생이 일본 유학 생활을 마치고 국내로 다 이제 돌아오려고 했는데 합방이 딱 돼버린 겁니다. 강제 병탕이 된 거죠. 1910년에 강제 병탕이 되니까 조소왕 선생은 국내로도 안 오고 바로 상해로 다 가려고 그랬어요. 상해로 다 망명을 하시려고 그랬는데 근데 일본이 조소왕 선생은 이제 평상시 때 이런 그 민족의식이 강하다라는 걸 알고 요시차리 인물을 다 찍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상해로 다 망명을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국내로 다 돌아오셨죠. 그래서 국내로 돌아오셔갖고 저 휘문고등학교 같은 데서 교사 교편 생활을 합니다. 그 몇몇 학교에서 좀 교편 생활을 하시다가 1913년 마침 예관 신규식 선생, 바로 신규식 선생 옆에 있는 사진 이분이시죠. 이분이 바로 이제 신규식 선생이신데 이 신규식 선생의 도움을 받아갖고 상해로 다 망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신규식 선생은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대한제국 말기에 군인이지 않습니까? 군인인데 이제 이분이 이 군대가 해산되는 1908년인가 이제 그때 군대 해산을 딱 시키니까 음독 자살을 하셨어요. 독약을 마시고 부끄럽다. 그래서 자살을 기도하셨는데 간신히 이제 가족이 발견돼서 이제 살려냈죠. 그러나 이제 그때부터 한쪽 눈이 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관이라는 호가 애꾸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분 사진을 보면 여기는 뭐 지금 정상적인 안경을 쓰신 거로 다 사진이 찍혔습니다만 항상 이 예관 신규식 선생은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계세요. 한쪽 눈이 예쁘기 때문에. 근데 하여간 이분이 그 당시 이제 목숨을 이제 살리신 다음에 중국으로 다 망명을 떠나시죠. 그래서 이제 중국 망명 가셔갖고 중국에서 누구를 사귀냐면은 손문을 사귀입니다. 손문, 중국 혁명의 지도자인 손문을 사귀갖고 손문과 함께 중국 신해혁명에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손문 입장에서 보면은 조선 사람으로서 중국 혁명에 참여해 주니까 굉장히 고맙잖아요. 그래서 신규식 선생이 활동하는 데에 대해서 중국에서 많은 걸 지원해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식 선생이 이제 그때서부터 국내에 있는 독립지사들이 해외로 다 망명을 떠난다라고 할 때 이제 다 루트를 제공해 준다든가 아니면 어디 뭐 접선을 시켜준다든가 아니면 안내할 줄 사람을 보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예관 신규식 선생 덕분에 많은 독립지사들이 망명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 조소왕 선생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셨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또 유명한 대종교 신자였어요. 대종교가 뭔지는 아시죠? 그 나철 선생이 만드신 종교로서 항일 일제시대 때 아마 독립운동에서 가장 헌신한 민족 종교가 있다면 대종교다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 정도로다가 단군을 말하자면 이 단군이라는 존재가 우리 민족의 최고의 조상이고 뭐 민족의 기원이다라고 평가됩니다만은 단군을 이제 숭배의 대상으로다가 모시는 종교가 이제 대종교죠. 근데 대종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조소왕 선생을 이제 이렇게 중국으로 다 이렇게 망명을 이제 시키신 다음에 이분이 만드신 동제사 그리고 또 박달학원 이런 데서 이제 교사 생활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신규식 선생이 젊은 혁명가들을 많이 이제 불러 모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조소왕 선생인데 조소왕 선생이 거기 이제 중국에 계시면서 초창기에 중국에 이제 망명해서 계시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셨죠. 여기 있는 대로 이제 동제사에서도 활동을 하시고 뭐 이런 걸 하셨습니다만은 특기할 만한 게 있다면은 그분이 신흥 종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종교 이름이 육성교예요. 육성교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나라를 뺏겼는데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해서는 종교가 필요하다. 근데 이 종교가 6개의 성인들을 모신 종교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육성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6성인이 누구냐면 말 그대로 이제 단군서부터 그리고 석가, 그리고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마호메트 이런 6분의 이 종교 세계적인 종교의 지도자들 이분들을 하나로 다 묶어갖고 육성교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중에 가장 위에 있는 분이 이제 단군이야. 그러니까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소왕 선생이 단군에 대한 그 의식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소왕 선생은 평생을 거쳐서
단군에 대한 의식을 뭐 끊임없이 가지고 계셨으니까요. 우리 민족의 기원이다라는 면에 있어서 그분은 끊임없이 단군에 대한 그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셨죠. 하여간 이렇게 육성교라는 종교를 만드셔서 그것을 좀 널리 좀 퍼뜨리려고 애를 쓰셨다라는 것도 다 좀 그 특이하다면, 독립운동가 중에 특이하다면 좀 특이한 그런 면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분의 활동 중에서 조선 선생 활동 중에서 이제 1917년에서부터는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이제 그 당시 그 1917년에 이제 중국에 오셔서 중국에서 이분이 활동하시던 시점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중국에 와 있는 독립운동 단체들 또는 개인들이 너무너무 다 그 말하자면 자기 잘난 맛으로다 막 이렇게 독자적인 행동들을 막 하는 거야. 단합되지 못하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우리가 나라도 뺏겼는데 일치 단결해서 독립운동을 해도 시원치 않은 판국인데 이렇게 흩어져서 되겠냐? 라고 해서 이제 1917년에 대동단결 선언이라는 이 선언문을 발표를 합니다. 바로 이제 이 아래에 보이는 이 문서가 대동단결 선언문인데, 이 문서에 의하면요, 여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주권 재민, 그러니까 주권이라는 것이 군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 국민들에게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주권 재민론을 선언한 독립선언서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권 재민, 그러니까 주권이라는 것이 그동안 군주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왕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왕이 아니라 이제 우리들에게 있다. 그런데 지금 왕이 말하자면 일본한테 나라를 넘겨준 거 아니에요. 넘겨줬으니까 이제 군주는 권한이 없다는 거야. 이 주권을 군주가 가지고 있는 시대가 아니라 국민이 가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군주가 말하자면 주권을 갖다가 양도를 한다면 국민에게 양도해야지 다른 나라에게 양도한다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의 주권은 살아있다는 거야. 조선의 주권은 살아있는데, 다만 일본이 지금 강탈해 가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우리 국민들끼리 모여서 뭔가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말하자면 국민들을 단합시키고 국민들의 모든 통치 행위를 일괄적으로 다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정부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임시정부? 맞아요. 1917년에 대동단결 선언에서 조소왕 선생은 이미 대한민국을 위해, 이때 뭐 대한민국 말은 없었습니다만, 하여간 이 후손들이, 우리 조선의 후손들이 임금이 버린 나라인데 주권을 버렸는데, 그 버린 주권은 우리 국민들의 것이지 다른 나라에게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을 통치한 그런 정부 같은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정부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즉 임시정부를 지금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1917년에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임시정부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안타깝게도 대동단결 선언에서 그 여러 사람이 이제 그 서명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소왕 선생 기록에 의하면은 저마다 자기들 위주로다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저마다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이것은 빛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대동단결 선언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동단결 선언을 하면서 소왕 선생이 어떤 걸 또 하냐면, 조선사회당이라는 정당을 만듭니다. 예관 신규식 선생과 함께. 그러니까 이 조선사회당이라는 정당은 우리나라 공산주의 운동사를 쓴 김창순 선생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자꾸 하신 분인데, 우리나라 초기에 조선 공산주의 운동사에 있어서는 최고의 1인자라고 볼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그 기록을 뭐라고 남겨놓으셨냐면요, 이 조선사회당이라는 조직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사회주의 정당이다 라고 해놨어요. 맞습니다. 이 조소왕 선생이 만든 조선사회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이에요. 즉 사회주의 노선을 언급한 정당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 정당은 무슨 조직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이른바 페이퍼 정당, 종이 정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있는 정당이었어. 그럼 조소왕 선생이 왜 조선사회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었느냐? 조소왕 선생이 이 중국에 있으면서 가만히 세계적인 정세를 쭉 보니까 1919년에 앞으로 2년 뒤에 스위스 루체른이라는 곳에서 만국 사회당, 국제사회당 대회가 열린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당시는 뭐 유엔도 없고 이랬던 시대였으니까, 국제적인 연합 기구들에서 그 여러 단체 회원들, 그 대개 이제 국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면은 그 회의장에 가서 조선의 독립을 역설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국제사회당 조직이라는 것이 그 당시 어떻게 보면 뭐 세계에서 유일하게 있었던
국제 연맹,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엔 같은 구실을 했던 조직이란 말이에요. 국제적인 조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려면은 사회당 내지는 공산당이 아니면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헐레벌떡 조선사회당이라는 회의포 정당을 만들어 갖고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1917년에 참가하겠다. 2년 뒤에 열리는 스위스 루체른 대회에 내가 참가하겠다라고 신청서를 내기 위해서 조선사회당이라는 정당을 만든 겁니다. 이 조선사회당은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뭐 특별히 무슨 뭐 조직원이라든가 뭐 당원이 있다든가 이런 건 없지만 오로지 만국사회당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당이 바로 조선사회당이다. 1917년에 만들었죠. 자, 여하튼 간에 1917년에 대동단결 선언을 실패하신 이후에 그는 그 다음에 무오년이죠. 1918년. 18년에는 대한독립선언이라는 것을 준비를 합니다. 대한독립선언은 지금 뭐 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 과연 발표 일자가 무오년 맞냐 또는 뭐 김인년 아니냐, 즉 그 이듬해인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발표된 것이 아니냐라는 제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이제 분명한 사실은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대한독립선언서가 무오독립선언서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무오년에 발표됐던 독립선언서다 이거야. 우리가 저 3.1운동의 독립선언서는 김이독립선언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1919년이 김이년이기 때문에 김이독립선언서가 된 거고, 이 대한독립선언은, 대한독립선언서라는 이것은 무오년에 발표가 됐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무오독립선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발표가 뭐 그 저 3.1운동 뒤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제가 생각하기엔 좀 억지 같아요. 물론 몇몇 문헌에서는 3.1운동 뒤에 발표됐다라는 문헌은 있지만 그거는 뭐 그 시대 사람들의 약간의 착오일 수도 있고, 하여간 보편적인 정서는 무오독립선언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무오년, 그러니까 1918년에 작성되고 또 선포됐던 그런 독립선언이라는 건 틀림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무오독립선언, 이른바 이제 이 대한독립선언의 기념식을 두 군데서 하는데, 서울에서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만주 심양에서 합니다. 심양에 있는 그 제중 동포들이 모여서 심양 총영사관의 영사까지 와가지고 거기 참석을 해요. 저도 몇 해 전에 여기 한 그 기념식에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여기 갔더니 여기는 매년 그 1월달 마지막 주 토요일 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주 토요일이 저 무오년이야. 저 음력으로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 양력으로도 하면 이제 1월달이 되겠어. 그 다음에 1월달이지만 그해 1월달이, 그러니까 그해 양력 1월달이 음력으로도 하면 그 전에 12월달이에요. 그래서 심양에서는 무오독립선언의 기념을 빌려 그 이름에 맞게 무오년에 한다라고 해서 매년 1월달 마지막 주 토요일날 기념식을 조행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서울에서는 매년 2월 1일날을 기해서 무오독립선언 기념식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무오독립선언은 말하자면 28독립선언, 동경에서 제시됐던 28독립선언과 김이독립선언에 앞서서 발표된 최초의 독립선언이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여기는 여기에 그 서명했던 연서명자가 39명인데 이 39명이 다 하나같이 독립지사,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변절자 없이 독립을 위해서 자기 몸을 헌신하신 분들이 바로 이 무오독립선언에 서명하신 39분입니다. 여기에는 뭐 신규시 선생을 비롯해서 안창호 선생, 뭐 심지어 이승만, 김좌진, 뭐 이런 쟁쟁하신 분들이 다 서명을 했어요. 해외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모두 다 서명을 한 독립선언서가 바로 무오독립선언서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그래서 약간 우리가 그 김이독립선언문, 그 3.1운동 때 제시됐던 그 김이독립선언서를 보면은 조금 좀 이렇게 연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독립을 뭐라 그럴까, 쟁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이 허락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일본한테 일본을 점잖게 꾸짖으면서 조선의 독립을 허락하라 라는 논조란 말이야.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이 무오독립선언은 끝까지 결사항전을 하자. 그래서 말하자면 강력한 무장투쟁론, 그러니까 무장혈전론까지도 얘기를 해요. 무장을 해갖고 무기를 들고 피로서 일본군과 싸워서 일본군을 무찌르자. 그러면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이분들 대부분이 그 임시정부라든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끝까지 독립운동에 헌신하셨던 분들이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김이독립선언문하고는 조금 차원이 좀 다르죠. 물론
김희동님 선언문에 서명하셨던 33인 그분들도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들은 되게 종교를 바탕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행동력이 좀 뒤따를 수 없었고 또 뭐 지금 친일명사전에도 3명이 거론 등재되듯이 그 중에는 변절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3명만 변절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만은 그러나 여기 39분의 이분들은 끝까지 한결같이 저항하고 또 항일운동에 앞장서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높이 평가해야 될 수 있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무오년에 발표됐던 무오독립선언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인 1919년 이 김인년에 발표됐던 3.1 독립선언 이런 걸 계기로 해서 그해 4월 달에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지 않습니까? 물론 상해 이전에 여러 단체에서 여러 지역에서 임시정부는 수립이 됐어요. 제일 먼저 됐던 것은 저 연해주 지방, 지금 연해주 지방에 있는 대한국민의회 거기서도 시작이 됐죠. 그리고 서울 한성에서 그러니까 경성이죠. 서울이죠. 그땐 뭐 경성이라고 불렀을 때니까 경성에서도 한성정부가 수립되고 또 상해는 상해대로 또 수립되고 이렇게 곳곳에서 수립이 됐지만 결국은 그해 9월달 1919년 9월달에 상해 임시정부도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임시정부 시대를 열었다라고 볼 수 있죠. 이때 임시정부가 열었을 때 조소왕 선생은 처음에 그 임시정부에 참여해서 했던 것은 그분이 이제 국호를 제정하고 또 헌법을 만드는 데 참여를 합니다. 조소왕 선생이 헌법을 만드는데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됐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이 조소왕 선생이 대한민국 헌법, 임시정부의 헌법을 만들면서 썼던 제1조였어요. 대한민국을 임시공화국으로 함이라고 한 것이 제1조야. 그러니까 조소왕 선생이 만약에 그 헌법 제정하는 데 참여하지 않았다면은 아마 뭐 다른 나라 헌법 내지는 인권선언 비슷하게 우리는 모두 형제다 뭐 이렇게 아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근데 조소왕 선생은 명백하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와 공화국을 합친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을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따가 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처럼 대한민국의 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했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럼 조소왕 선생이 헌법 제정하는 데 참여를 했느냐. 당시 이 상해 임시정부에 오셨던 그 쟁쟁한 지사들이 한두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뭐 다 아주 뭐 날고기고 하는 분들이 오셨습니다에도 불구하고 조소왕 선생이 어떻게 해서 헌법 만드는 데 참여를 하게 됐느냐, 그리고 또 주도적으로 하게 됐느냐, 그거는 조소왕 선생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일본에서 유학을 한, 물론 조소왕 선생은 성균관에서도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한학을 빈바탕과 깔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일본 유학해서 신학문을 접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메이지 대학 법학과를 졸업하셨어요. 법학부를 졸업하신 분이 바로 이 조소왕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에 관련해서는 그래도 법학자가 끼는 게 제일 적절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조소왕 선생이 아마 거의 유일하게 그 당시 법학을 전공하신 분이 아마 조소왕 선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소왕 선생이 헌법 제정하는데 적극 참여를 할 분이 없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그 경기도 의원으로 다 참여를 하고 의정원 의원으로 다 참여를 하는데 바로 뒤이어서 어떤 일이 있냐면 그해 6월 달인가 이때 1906년인가 다시 1919년 6월 달인가 그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만국 평화회의가 열렸어요. 이것도 물론 아까 얘기했던 국제 사회당 대회처럼 세계 각 나라들이 모여서 뭔가 회의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만국 평화회의를 여는데 거기 이제 임시정부에서 우사 김규식 박사를 파견합니다. 우사 김규식 선생을 파견하는 거야. 근데 그때 우사 김규식 선생이 외무부장 타이틀을 줘갖고 파견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만국 그 평화회담에 가서 조선이 억울하게 지금 안타깝게 강탈당했다. 그러니까 조선의 독립을 쟁취해달라라고 요구하라고 그런 그 메시지를 전달하러 그 우사 김규식 선생이 거기 파리로 다 파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뒤늦게 조소왕 선생을 조소왕 선생이 거기 또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제 조소왕 선생이 파견을 갔죠. 옆에 있는 사진이 바로 이제 조소왕 선생을 비롯한 우사 김규식 선생,
같은 쟁쟁하신 분들이 만국 평화회담에 참석했던 그 사진이에요. 여러분 사진의 오른쪽 제일 우측에 계신 분이 이게 우사 김규식 선생입니다. 우사 김규식 선생. 그리고 요 뒤에 가운데 여기 저 얼굴이 크신 분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분이 바로 이제 조소왕 선생님이시죠. 이렇게 이제 만국 평화회담에 참석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만국 평화회담에서는 아무런 성과도 없이 심지어 조선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이 그냥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사 김규식 선생 사건 다 이제 돌아가고 말았는데 조소왕 선생은 남았죠. 왜? 바로 스위스에서 전개된 만국 사회당 대회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미 2년 전에 참가 신청을 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스위스 루체른이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그 바로 이 아래 있는 사진이 이 사진이 스위스 루체른의 도시 풍경입니다. 여기서 만국 사회당 대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조소왕 선생이 한국 독립에 관한 3개조의 결의안을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가국들의 대부분 36개국의 참가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습니다. 맞다. 한국이 지금 억울하게 안타깝게 일본에 강제로 다 병탄당했으니까 한국 독립을 인정해줘라 라고 결의를 한 거죠. 뭐 효과는 뭐 일본이 뭐 받아들이지 안 받아들이건 나도 문제고 일단 이런 국제대회에서 국제기구에서 조선의 독립을 승인했다는 것은 대단한 역사적인 사실이죠. 이거는 우리가 일제시대를 통틀어서 거의 유일하게 국제대회에서 국제기구에서 최초이자 거의 유일하게 한국 독립을 승인받은 그 대회가 바로 만국 사회당 대회입니다. 이 대회를 참석해서 여기서 이런 그 쾌거를 이뤄내신 분이 바로 조소왕 선생이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만국 사회당 대회의 집행위원회가 또 있었어요. 스위스 로테르담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이 대회 집행위원회가 개최되는데 거기서도 한국 독립 문제 실행 요구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개 참가국으로부터 한국 독립을 승인한다라는 그 외교적 성과를 이뤄낸 것이 바로 이 루체른 그리고 로테르담 대회에서의 조소왕 선생의 외교적 쾌거다라고 볼 수 있죠. 바로 여기 문서가 조금 흐리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루체른 대회와 그 로테르담에서 있었던 집행위원회에서 통과된 한국의 조선의 독립을 승인한다라고 하는 그 승인서입니다. 아주 우리로서는 굉장히 소중한 그런 문건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소왕 선생은 그대로 이제 귀국하신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귀국해봐야 이제 중국으로 다 귀국을 하셨겠지만, 귀국하신 게 아니고, 한 2년여 동안 유럽을 또 순례를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프랑스 파리로 갔다가 이제 스위스, 네덜란드 갔다가 영국 갔다가 다시 또 스위스, 프랑스 왔다가 쭉 해서 마지막으로는 소련 모스크바까지 가십니다. 그래서 유럽 전체를 한 2년 동안 순례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학자시잖아요. 학자시다 보니까 그냥 다니신 게 아니에요. 그 갈 때마다 그 현장에서 그 현지에서 대표적인 철학자들, 이를테면 뭐 프랑스에 가서는 베르그송을 만난다든가 이런 식으로다가 철학자들과 같은 지식인들과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아는 또 지식도 얻고, 그리고 또 소련을 가서는 소련의 소련이라는 사회는 그 당시 이제 막 그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해갖고 막 사회주의 국가를 만드는 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련에 가서 사회주의가 뭔지, 제대로 된 사회주의 국가가 어떤 것인지를 공부하고 온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한 2년에 걸쳐서 유럽에 순방을 하시다가 다시 이 임시정부가 귀환을 하시는데, 귀환하셔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보니까 자유진영도 그렇고 또 사회주의 진영도 그렇고 한계가 너무 많더라. 특별히 사회주의 진영이라는 것은 이념을 통해서 통합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잘못된 이념인 것 같더라 라고 하면서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냅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그는 이때서부터 아마 제 생각에는 소왕 선생은 이때서부터 틀림없이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결합한 새로운 제3의 이데올로기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삼균주의의 의식도 이때서부터 쌓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하여간 이분이 국내에 돌아오셔서 임시정부가 귀환하셔갖고는 임시정부에서 이제 경기도 의원도 하시고 의정원 의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내무총장, 내무장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외무부장이 외무부 장관입니다. 근데 아마 가장 오랫동안 외무부 장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나왔던 많은 문서들, 그 대일 선전 보고문이라든가 또는 건국강령이라든가 이런 모든 문서들은 다 이분이 쓰신 거예요. 일본에 보내는 경문이라든가 심지어 우리나라에 보내는 문서 또는 영문문서
한문문서 모두 다 이분이 쓰셨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다가 최고의 지식인으로서 필명을 날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 중국에서 활동하시는 동안에 국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른바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는 것이 전개됩니다. 특별히 이 독립운동하는 노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더 갈라져서 분파를 형성해서 서로 싸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아니잖아. 단합돼서 해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단합시킬 수 있는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그 신간회, 여러분 신간회라고 아시죠? 그 좌우 합작으로 다 만들어진 신간회가 만들어지고 해외에서도 독립운동 단체들끼리 힘을 합치자라고 해서 이제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수왕 선생이 보니까 일단 당이 합치기 위해서는 이념이 있어야 돼. 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만들어내신 이념이 바로 오늘의 지금 삼균주의 이념이 그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삼균주의 이념에 입각해서 그가 만든 정당이 한국독립당, 줄여서 이제 한독당이라고 하는 한국독립당이 이제 창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독당의 기본 이념이 삼균주의 이념입니다. 삼균주의 이념에 입각해서 이제 한독당이 만들어지는데 삼균주의 이념은 좀 이따 제가 다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말하자면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아주 절묘하게 접합시킨 그런 이데올로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를 외쳤던 사람들도 수용할 수 있고 심지어 사회주의를 주장했던 이른바 좌파 단체들도 수용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가 바로 삼균주의예요. 이걸 만들어내신 분이 바로 조소왕 선생이다. 그래서 이 조소왕 선생은 삼균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그 당시 좌우다 분열되어 있던 많은 독립운동 단체들을 하나로 더 규합하는 역할을 하셨다. 실제로다가 우파 정당에서도 삼균주의 이데올로기를 정강 정책에 반영을 했듯이 좌파 정당에서도 삼균주의 이데올로기를 자기 정당의 정강 정책에 그대로 적용을 했어요. 그 정도로다가 이 삼균주의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좌우를 막론하고 모두가 인정했던 그런 그 이데올로기보다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가 그 1941년 12월 달에는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하죠. 일본이 이때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2차 대전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이때 임시정부도 임시정부 명령으로다가 대일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리고 대일 항전에 본격적으로 나서죠. 그래서 광복군도 만들고 여기 아래에 있는 사진처럼 광복군들이 국내 침공 작전도 세우고 또 심지어 버마 전선 같은 데까지 투여돼서 거기서 전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쟁이 끝나면 우리가 언제든지 독립이 돼서 나라를 다시 찾을 것이니까 건국을 위한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그해 11월 달에 1941년 11월 달에 건국강령, 대한민국 건국강령이라는 걸 반포합니다. 그러니까 건국강령의 내용은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헌법이다.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졌을 때 헌법이다. 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마 임시정부가 국내에 황국해서 임시정부 주도로다가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면은 우리는 유준호 박사 같은 친일파가 만든 대한민국 헌법이 아니라 조소왕 선생이 만든 건국강령에 입각한 헌법 속에 살았을 수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나 임시정부는 해방 이후에 그 빛을 제대로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자, 그 이야기가 바로 뒤이어서 등장을 하죠. 자,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우린 아주 혼란스러운 해방을 맞이했죠. 참 기뻤습니다만 그러나 남북이 38도선으로 분단이 돼버리고 남쪽에서는 군인이 통치하는 미 군정이 시작되고 북쪽에서는 소련 내 군인이 통치하는 소 군정이 실시됐죠. 두 국가가 모두가 다 저마다 자기들만이 최선이다라는 차원으로다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자기네들에 의한 친미국가, 친소국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죠. 그 중에 나왔던 것이 이를테면 신탁통치안 같은 것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복잡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다가는 우리 아다시피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해라라는 총선거가 실시되지 않습니까? 1948년 50선거가 바로 그래서 실시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백범 김구를 비롯한 민족주의 세력들, 조소왕 선생 당연히 민족주의 세력이죠. 조소왕 선생은 한독당의 그 당시 부주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주석은 백범 김구고 조소왕 선생이 부주석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부주석으로서 환국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그러다가 드디어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가 결정이 되니까 이건 막아야 된다 이거야. 이거는 왜 우리가 지금 풍찬 노숙하면서 해외에서 독립운동했던 것은
반쪽짜리 정부 만들려고 지금 운동했던 건 아니지 않느냐. 통일된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했지 결코 반쪽짜리 정부 만들려고 운동한 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북한에 있는 김일성에게 제의를 하죠. 야, 우리 지금 남쪽만 이 총선거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안 된다. 그럼 우리 남쪽에 정부 수립하면 니네도 바로 세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럼 진짜 모두가 다 남북 모두가 분단 정부를 세우면 말이 되냐. 이건 안 되니까 우리 대화를 통해서 말하자면 이 협상을 통해서 통일 정부를 만들자라고 이제 제의를 하죠. 그래서 이제 북한에다가 제의한 것이 바로 이제 유명한 남북 협상이죠. 우리 1948년도 4월달에 있었던 남북 협상을 제의합니다. 그때 이제 남북 협상을 제의했을 때 남쪽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죠. 백범 김구만 간 게 아니라 김규식 선생도 갔고 조소왕 선생도 갔고 조소왕, 홍명희 뭐 이런 쟁쟁한 분들이 다 그때 북한으로다가 넘어갔죠. 북한으로 올라간 거죠. 협상하러. 그 북쪽에서는 이제 김일성과 김두봉을 비롯한 또 북한의 쟁쟁한 인물들이 또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여러 차례 이제 회의를 해갖고 그 중에 이제 결과 나온 것이 첫 번째는 외국군의 즉시 철수입니다. 철수야, 철군이야. 그러니까 남한에 있는 미군도 철군하고 북한에 있는 저 소련군도 철군하라 이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미국과 소련의 군대가 철수하면은 전쟁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남북한 모두가 인정하는 임시정부를 세워갖고 그 임시정부 주도하에 총선거를 하자 이거야. 남북한 총선거를 해서 통일된 민주정부를 세우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한만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독선거는 부인한다 이거야. 남한만이 선거하고 있는 단선, 남한만이 추진하는 그 단독선거는 부인한다. 단독선거를 통해서 단독정부 만드는 건 반대다는 거죠. 이 세 가지 합의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남쪽에서는 미군에게 가서 대표들이 미군에게 가서 너네 철수해라, 철군해라. 우리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우리가 자주적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네 철수하라. 라고 했더니 소련군이 철수하면 하겠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북쪽에서 소련 정부에 가서 소련군한테 가서 군정부에 가서 철수해라. 우리 자주적 국가니까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테니까 너네 철수하라라고 얘기했더니 소련군은 또 그러는 거야. 남쪽에 미군이 철수하면 우리 철수하겠다. 서로 먼저 철수하면 철수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둘 다 철수를 안 하고 날은 지나가서 50선거가 진행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수립됐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또 기다렸다는 듯이 김일성이가 그해 9월 9일 날 이른바 북한 정부를 수립해 버렸죠. 그래서 남북한 모두 단독 정부가 수립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인해서 분단이 기정사실화 돼 버린 것이죠. 물론 이 첫 번째 제1대 총선거에는 이 민족주의 세력들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백범 김구를 비롯한 조소왕 선생이라든가 이런 임시정부 계열들은 대부분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단독 선거를 통해서 단독 정부 만드는 건 반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1대 선거에서는 이런 민족주의 세력이 거부를 했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남한만에 가만히 보니까 북한은 뭐 북한이겠지만 북한 대국이겠지만 남한도 보니까 이승만이 독재 정치를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심지어 그 이듬해 1949년 5월 달에는 백범 김구가 또 암살되고, 또 이승만은 또 안두희가 암살을 했는데 안두희더러 큰일 했던 애국자라고 또 이런 칭찬이나 했었고.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완전히 뭐 이승만 위주의 나라를 만들어 버리는 거를 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소왕 선생이 한독당 내에서 백범이 사망하고 나니까 한독당이 1인자가 됐잖아요. 그러나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독당 사람들에게 모여서 우리 2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참여를 하자라고 제의를 해요. 그런데 우리 독립시사들이 대개 고지식하기 짝이 없는 분들이잖아. 아주 꼬장꼬장한 그런 말하자면 딸깍발이라고 해. 이이승 선생이 쓴 딸깍발이라는 그 수필이 있지 않습니까? 남산골 딸깍발이라고 그래. 그냥 꼬장꼬장한 양반네 하고서 그냥 밥을 굶어도 그냥 꼬장꼬장하게 허리 꼿꼿하게 피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독립지사들이었다고. 그 정신이었으니까 독립운동 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된다 이거야. 백범 김구가 지켰던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조소왕 선생이 자기 손으로 한독당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탈당을 해요. 한독당을 떠나서. 왜냐하면 조소왕 선생이 보건대 1대 국회가 이 민족주의 세력이 참여를 안 하니까 말하자면 거긴 친일파들이 대거 들어간 거야. 그리고 친일파들이 대거 당선돼갖고 그들이 이승만하고 짝짝꿍 돼서 이승만 대통령 만들고 말하자면 남쪽에
비민주적인 폭압 정치를 막 하고 이런 걸 보고 또 전쟁 분위기 막 조성하고 그러니까 이대로 뒀다간 전쟁 날 것 같아. 안 되겠어. 2대 국회는 참석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같이 한독당에 운동했던 사람들이 다 거부를 하니까 어떡하겠어요. 눈물을 머금고 조성황 선생이 한독당을 탈당합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정당을 탈당하는 거야. 그래서 그가 만든 정당이 사회당입니다. 근데 사회당은 뭐 이름이 사회 딱 이렇게 붙어서 뭐 여러분 혹시 뭐 사회주의 정당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회주의 정당이 아니고 말 그대로 사회를 뭐 지키는 정당이다 이런 의미의 사회당이에요. 이른바 이 사회주의하고 무관한 이름이 사회당이라는 것이야. 그 사회당을 만들어 놨어요. 이 사회당은 당연히 삼균주의에 입각한 정당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은 이 사회당에서 조성황 선생이 만든 이 사회당은 이른바 이제 삼균주의를 어떻게 하면 퍼뜨릴까? 삼균주의를 동의하는 많은 지식인들과 특히 젊은 인재들을 양성하는 거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균주의 청년동맹, 삼균주의 학생동맹 이런 동맹들을 만들어서 젊은 층들에게 삼균주의를 전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1950년 5월 30일입니다. 5월 30일 날 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대 국회의원 선거가 1948년 5월 10일 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대 국회 임기가 그 당시 그때는 2년이었어요. 국회의원 임기가 2년이었어. 초대 국회의원 2년 임기가 지나고 1950년 5월 30일 날 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대 국회의원 선거에 조성황 선생이 출마를 합니다. 서울 성북구에 출마를 해요. 근데 이제 성북구에 당시 이제 여당, 그러니까 이승만 당이죠. 이승만이 지지한 정당보다 출마한 후보가 조병옥이야. 여러분 조병옥 선생 아시죠? 흔히 우리 조병옥 박사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박사는 아니고 하여간 뭐 일제시대 때 3.1운동 때 천안에서 잠시 3.1운동에 참여해서 옥고를 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제 그 이후의 행적은 크게 독립운동과 뭐 연관시키기가 좀 애매했던 그런 분이 이제 조병옥 선생인데 그래도 조병옥 선생이 그 당시 어떻게 그랬냐면 그 경무국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으로 따지면 경찰청장을 하신 거예요. 이승만 정권 시절에. 또 그리고 그 미군정 시절서부터 경무국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의 치안의 총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조병옥이야. 그리고 이때만 하더라도 조병옥 선생이 이승만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조병옥을 후보로 다 내세웠다고. 그래서 이제 조성황과 조병옥 두 조씨가 이제 서울 성북구에서 출마해서 붙은 거예요. 이때 얼마나 제가 그 삼균학회 처음에 대학원 공부하면서 처음 갔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이 당시 그 선거운동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증언을 해주시는데 이 삼균주의 청년동맹, 학생동맹 이 사람들이 조성황 선생님 운동을 하러 다니는데 할 수가 없었대요. 뭐 뻑하면 체포해 가고 뭐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체포해 가고 벽보 붙이면 뒤에 돌아서면 또 찢어버리고 도저히 마이크 설치하면 다 없애버리고 뭐 이런 식이어 갖고 그 보통 관권 선거가 심한 게 아니었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조성황 선생이 마이크 붙잡고 핸드 마이크 들고 다니시면서 직접 연설을 하고 다니실 정도로다가 절박했다는 거야. 절박한 게 아니라 선거운동을 못하게 했다는 거야. 그 정도로 아주 철저한 관권 선거를 했던 것이 이 서울 성북구의 선거였어요. 그 당시 조병옥 선생이 조성황 선생을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 저 사람이 김일성을 만나고 온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 김일성 같은 빨갱이를 만나고 온 사람이라고 북한 가서 김일성 만나고 왔다 이거야. 그러면서 비판을 했어요. 그랬더니 조성황 선생 차례가 돼서 올라가서 조성황 선생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북한 간 건 맞는데 저 조병옥 저 사람이 경북국장 때 도장을 찍어줘서 내가 갔다 온 거라고. 저 사람이 허가장에 도장을 찍어줬기 때문에 내가 갔다 온 거라고. 한 바람에 그냥 관중석들이 아주 박장대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조성황 선생이 말지주가 뛰어났다고 하지. 자, 하여간 선거가 이 2대 선거가 딱 끝나고 나서 선거 결과가 어땠냐? 조성황 선생이 3만 거의 한 5천 명가 받아갖고 전국 최다 득표였어요. 이 당시 2대 국회에서. 그리고 조병옥이 몇 표 받았니? 10,000 몇 표 받았어요. 그러니까 더블 스코어가 아니라 더블 스코어로 다 이겨버린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조성황 선생 고향이 뭐 성북구도 아니잖아요. 양주란 말이야. 원래 고향은 파주지만 양주란 말이야. 근데 왜 조성황 선생이 그런데 성북구에서 나왔는데 그렇게 따따부르다가 전국 최다 득표를 했겠냐 이거야. 그거는 그만큼 그 당시 우리 국민 사이에서 그 민족주의에 대한 열기와 그 향수가 강했다는 거예요. 그걸 증명한 것이 바로 조성황 선생의 이 전국 최다 득표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조성황 선생이 전국 최다 투표 딱 하고 나니까 어떡하겠어요? 그 의원들이 모여갖고 2대 국회 국회의장은 조성황 선생으로 모시자. 그 조성황 선생 모시고 그다음에 이제 의원 내각제로 바꾸자. 이승만이 독재하는 거 너무 보기 싫으니까 이승만의 대통령제를 끝내고 의원 내각제로 바꾸자라고 이제 운동이 막 전개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버려뒀으면 조성황 선생이 국회의장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5월 30일 지나고 한 달도 안 돼서 뭐가 있었습니까? 6.25가 터졌잖아요. 6.25가 터지는 바람에 그 당시 이승만은 뭐라 그랬어요? 방송했잖아요. 서울 시민 여러분 안심하시라고. 대한민국 국군이 지금 삼파선을 넘어서 평양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생업에 열중하시라고, 안심하고 생업에 열중하라. 이런 방송 계속 리바이벌 시켜갖고 계속 들리게 하고 자기는 대구보다 도망갔다 너무 많이 도망갔으니까 대전으로 왔다가 다시 목포로 해서 부산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조선수를 비롯한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 연설을 듣고 그 방송을 듣고 그래 뭐 지금 국군이 잘 싸우나 보다 하고 서울에 있었어. 그런데 웬걸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잖아요. 피난 갈 새도 없었어요. 조선왕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피난 못 가고 그대로 서울에 있다가 공산군이 딱 점령해 버린 거야. 그래서 공산군이 점령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납북대죠. 그때 대한민국의 주요한 인사들이 많은 분이 납북되잖아요. 제가 참 무슨 얘기입니다마는 북한에 가서 북한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니네들이 납북해 갔다. 조성황 선생 납북해 간 거 아니냐? 라고 했더니 북한 사람들이 펄쩍 뛰면서 납북이 아니라는 거야. 모셔갔다는 거야, 지네가. 그래서 모셔가긴 뭘 모셔갔냐? 니네가 납북해 간 거지. 납치해 간 거지. 이게 무슨 모셔간 거냐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 얘기가 아니 그러면 여기 내버려 뒀으면은 남쪽에 만약에 그분들이 여기서 계셨다면은 이승만이 냅뒀겠느냐 이거야. 백범 김구도 죽이는데 그 다음 차례가 누구겠냐는 거야. 그 다음 차례는 당연히 조성황이고 그 다음에 김규식이고 그 다음에 최동호고 말이야 유동열이고 다 순서대로 다 죽게 돼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임시정부 요원들은 뭐 훈장을 하나 주기를 했어. 무슨 대접을 하기를 했어.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냐는 거야. 우리가 오히려 모셔가서 우리가 대접한다는 거야. 그래서 지네가 모셔갔대.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남북한의 견해가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납북이고 걔네들은 모시기 작전에 의해서 모셔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안타깝게도 6.25 전쟁을 요 멘트는요. 요거는 그 조성황 선생이 그 유세 다닐 때 하셨던 멘트인데 잠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대로 조수왕 선생은 납북이 되셨죠. 뭐 북의 표현에 의하면 모식입니다만은 우리식으로 하면 납북이죠. 납북돼서 이제 북에서 생활을 하셨는데 북에서도 글쎄 뭐 제 생각입니다만은 김일성이 하고 벌써 나이 차이가 보통 많이 나는 게 아니잖아. 거의 한 40년 이상 차이가 나시는 분인데 김일성 말을 호락호락하게 들으셨겠어요? 더군다나 이 꼬장꼬장한 노인네들이 독립지사들이 김일성 말 들었겠냐고.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일성과 뭐 전원이고 또 이렇게 많은 이제 얘기를 제가 취합해서 느낀 겁니다만은 갈등도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김일성이 얘기하는 적화통일, 또 전쟁 일으키는 건 무조건 반대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화통일에도 반대를 했을 테고 오히려 아마 이분은 중립화 통일 방안을 구상하셨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북한의 김일성 입장에서는 좋게 보일 리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1958년 9월 10일 날 서거하셨다. 북한에서 발표를 해서 이제 그런 거로도 알고 있는데 뭐 유언을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이건 북에서 발표한 겁니다. 삼균주의 노선의 계승자도 보지 못하고 갈 것 같던 몸내 아쉽구나. 독립과 통일의 재단에 나를 바쳤다고 후세에 전해다오라고 했다고 그래요. 옆에 있는 사진은 제가 지금보다 한창 어렸을 때, 한창 젊었을 때 북의 신미리 애국열사능에 가서 소왕 선생님 앞에 가서 인사드렸던 사진입니다. 마침 그때 갈 기회가 생겨갖고 가서 여기 갔다가 사진을 찍어갖고 왔죠. 그래서 이걸 내가 삼균학회에 갖다 드렸어요. 그때 그 당시 조만재 이사장님이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 조만재 이사님 너무 기뻐하시면서 잘 갔다 왔다고 나도 꼭 가고 싶은데 그랬다고 그러시면서 참 굉장히 그때 아쉬움을 표시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여기를 한번 또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저 다음으로 또 갔다 오셨기 때문에 원은 풀고 조만재 이사장님이 돌아가신 게 아닌가 싶어요. 자, 하여간 이렇게 북에서는 조소왕 선생이 마치 이제 편안하게 살다 돌아가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 또 그게 아니라고 해요. 그 당시 소련에서 소련 대사관에서 이제 그 서기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가면은 그 조소왕 선생은 말하자면 반김일성 활동을 벌이다가 그것이 발각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그 조사 받는 과정에서 부끄럽다. 내가 너네들한테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게 이게 참 부끄럽다. 평생 독립운동했던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수모를 당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대동강으로 투신하셔서 자살하셨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느낄 수 있는 것은 소왕 선생이 호락호락하게 김일성한테 협조적으로 다 나오진 않았을 것이다. 그건 틀림없다. 그리고 그의 죽음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석연치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 이거는 틀림없죠. 자, 그러면 이 사진은 제가 소왕 선생님 얼굴을 그래도 좀 닦아드리는 건데 미처 준비를 못 해갖고 꽃이라도 좀 준비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거 준비할 때도 없고 평양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손으로다가 하고 온 그 사진입니다. 자, 삼균주의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소왕 선생이 남기신 그 많은 업적 중에서 대표적인 업적이 있다면 정치 이데올로기로서의 삼균주의를 제시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소왕 선생은 명백히 얘기합니다. 삼균주의는 세 가지 균등함을 얘기하는 것인데 내가 만들어낸 이 삼균주의는 이를테면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의 아류라든가 아니면 또 중국 손문이 만든 삼민주의의 아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만든 이 삼균주의는 명백히 단군의 신화에서 나오는 단군 사화에서 나오는 신지비사, 신지라는 사관, 그러니까 역사 기록을 담당했던 신지라는 사관이 쓴 신지비사에서 읽다 보니까 거기 수뮤균평이 흥방보 태평하리라 라는 대목에서 내가 착안을 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뮤균평이라는 건 뭐예요? 머리와 꼬리가 균등하다면은 흥방보 태평이라 태평성대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읽다가 그렇다. 균등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삼균주의의 나의 삼균주의의 기본 바탕은 단군 사화다 라고 얘기를 명백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상이라는 것을 소왕 선생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소왕의 삼균주의는 광의, 즉 넓은 의미의 삼균과 협의,
작은 의미의 삼균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 넓은 의미의 삼균주의는 삼균이라는 것은 개인 간의 균등과 민족 간의 균등과 국가 간의 균등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세계 일가, 이른바 코스모폴리타니즘이 완성된다고 보는 것이 넓은 의미의 삼균주의입니다. 근데 작은 의미의 삼균주의는 뭐냐? 이건 개인 간의 균등을 위해서라면은 정치의 균등과 경제의 균등과 교육의 균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소황 선생님 발언 중에서 보셨죠? 누구에게나 투표권을 줘가지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 그게 정치 균등입니다. 두 번째 경제 균등은 뭡니까? 모든 아이에게 우유 한 병씩 먹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으면 우유 한 병이 이렇게 소중했겠냐고. 그리고 모두가 다 집을 갖게 해주겠다. 이게 경제 균등이에요. 세 번째 교육 균등이 뭡니까? 아이들이 대학 갈 수 있게 하겠다. 누구나 대학 갈 수 있게 하겠다. 이게 교육 균등이에요. 이 세 가지를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협의의 삼균주의다라고 볼 수 있죠. 특별히 이 소황 선생의 이 삼균주의에는 기본적 바탕이 단군의 이념이기 때문에 단군의 건국 이념인 이른바 홍익인간의 이념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홍익인간의 이념 이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어떻게 해서 그 뭐 내용이 있어야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균주의의 기본적인 내용은 저는 먼저 숫자 3, 이 3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3은 뭡니까? 우리나라 사람보다도 3자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는 뭐 가위바위보 해도 3세판이고 노크를 해도 똑똑똑이잖아. 모든 것이 다 3자로 통한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3은 난 우리 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 3에서 착안했다고 생각해요. 또 균은 뭡니까? 균등함. 모든 것이 균등해야지 성장할 수 있어요. 땅에다가 우리가 씨앗을 하나 심어도 그게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습기와 땅의 양분이 합쳐져야지만 균등해야지만 그 씨가 싹이 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처럼 균등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다. 그 다음에 가장 특이한 것이 교육의 균등입니다. 아니 세계 정치 철학, 정치 사상을 놓고 교육의 균등을 주장한 사상은 난 이것뿐이 없는 것 같아요. 삼균주의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왜 우리가 교육의 균등을 주장했을까? 조소왕 선생이 왜 삼균주의에서 교육의 균등을 얘기했을까? 저는요 바로 거기서 홍익인간의 이념이 있다고 생각해요. 홍익인간이 뭡니까?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겠어요? 어떻게 하면 해롭지 않고 이로운 사람이 되겠냐고. 그것은 그 사람을 잘 가리켜서 이로운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전제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 다음에 결정나는 것이지 교육도 안 지키고 이롭다 해롭다를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민족은 어때요? 교육이라면 환장한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외국 전언에서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은 교육에 미친 나라라고. 우리나라보다도 교육 열심한 나라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가는데 꼭 과외 있고 꼭 무슨 별별 학원 있고 다 있잖아요. 우리나라보다 교육열이 심한 나라가 어딘지하고 전 세계에. 왜 그러겠어요? 홍익인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나라 같은 데서 교육을 평등하게 한다. 이거보다도 소중한 게 어떻겠어요? 우리의 모든 갈등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육이 불균등하기 때문에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대학 서열화라든가 뭐 이런 게 다 거기서 나온 거 아니야? 학교 공부만이 아니라 어떤 과외를 받느냐, 어떤 학원을 다니냐, 어떤 선생님 밑에 배우느냐 이런 거로 다 차등돼 버린다고. 이제는 과거처럼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안 생기잖아요.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자식의 직업이 결정나는 사회라면은 교육의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의 균등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라고 나는 조소왕 선생이 이미 이때 우리 민족을 보건대 우리 민족이 교육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 교육의 균등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걸 그림을 다 그려보면 바로 이런 거죠. 한자로 써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 삼균주의는 크게 봤을 때 이 큰 의미의 삼균주의가 있고 바로 협의에 이게 인여인 균등이라는 것은 개인 간의 균등이고 조교적 균등이라는 것은 민족 간의 균등이고 국교국 균등이라는 것은 국가 간의 균등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개인 간의 균등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정치 균등과 경제 균등과 교육 균등으로 나눠진다. 그리고 민족 간의 균등은 이렇게 말하자면 자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균등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 간의 균등이라는 것은 국제연합기구를 통해서 서로가 협력하면서 평화로운 체제를 만들자라는 이른바 세계평화주의, 이른바 세계일가주의, 코스모폴리타니즘 같은 것이 바로 여기서 제시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건국강령의 그 여러 가지 조항 중에서도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여기 요런 몇 가지들이라고 볼 수 있죠. 말 그대로 건국강령은 우리가 해방돼서 임시정부가 정권을 만들어서 정권을 이어받았다면은 실현될 수 있을 뻔한 우리나라의 헌법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건국강령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얘기를 여기, 이런 주요한 얘기들을 여기 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말 그대로 건국강령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옆에 있는 사진은 요건 우리 조인래 이사장님, 우리 소왕 선생님의 손자시라고 볼 수 있죠. 조인래 이사장님하고 제가 이 조소왕 선생의 원본 그것을 들고 사진 찍은 겁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에는 여전히 지금도 삼균주의가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것도 남아 있고, 또 각인의 기회를 균등하게 한다, 또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는 표현들이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남아 있는 기록이다라고, 소왕 선생의 기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소왕 선생은 결론으로 다 말씀드리자면 원효대사의 원흉무의 정신, 그리고 중국의 노장사상과 영국 노동당의 정책뿐 아니라 고두인, 푸르동 같은 아나키즘, 이른바 무정부주의죠. 무정부주의까지 수용한 거대한 이념의 용광로이다. 그 용광로에서 단련되고 정제된 것은 삼균주의 사상이고, 실천 논리가 자주독립, 좌우합작, 남북협상, 통일정부 수립론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조소왕의 철학과 비전은 우리의 지나간 미래상이 아니고 민족사의 정통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김사문 전 독립기념관 관장님께서 조소왕 평전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조소왕 선생에 대한 평가에 가장 적절한 평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입니다. 최고장이죠. 우리나라에서 독립지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이 바로 대한민국장인데, 대한민국장을 받으셨죠. 그런데 1989년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한민국장을 드렸는데, 북한에서도 1990년에 조국 통일상을 수상하셨어요. 남북한을 통틀어서 남한 정부와 북한 정부 모두에서 훈장을 수여하신 유일한 신분이 조소왕 선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북한에서 조소왕에 대한 평가는 이 정도면은 끝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가 장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조소왕 선생이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조소왕 선생이 이 삼균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짧은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더 긴한 얘기들 같은 것은 조소왕 선생님과 관련된 많은 책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참조해 주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